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중국에 거주하던 프랑스 여성이 쓴 글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한국행 티켓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릴리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희 집은 넓은 저택에 정원이 있고 미술품과 골동품이 가득한 전형적인 부유층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은 각자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죠.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고급 요리와 클래식 음악, 명품 옷에 둘러싸여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프랑스 문화가 지루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특히 동아시아 문화가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문화를 좋아했지만 대부분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음식 같은 대중문화에 그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본어부터 시작했어요. 일본은 프랑스에서 인기가 많았고 관련 서적도 많아서 배우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점점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국 문화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았고 문화적으로도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죠.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프랑스어와는 어순이 전혀 다르고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도 복잡했어요. 하지만 문장을 하나씩 이해하고 직접 말할 수 있게 될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볼 때 자막 없이 단어를 알아듣는 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직접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냥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면서 한국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도시와 거리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들의 사고방식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드라마 속의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정하고 멋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부유하니 프랑스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먼 동아시아까지, 그것도 한국까지 가서 살고 싶냐는 반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아시아는 그냥 한 번쯤 여행 가볼 만한 곳이었지 살 곳은 아니었거든요. 당연하게도 부모님은 제가 졸업 후에 가족 사업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국 남자를 만나 꼭 한번 한국에 살아보겠다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고 가벼운 대화는 한국어로 하기도 했죠. 처음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다가왔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저로서는 너무 반가운 사람이었어요. 제 발음이 어색하다고 부드럽게 웃으며 교정해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저와 관심사가 비슷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야경, 한강변, 경복궁 앞에서 찍은 사진들,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 남자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한국 남자와 연애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운명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는 대신 한국이 저에게 다가온 것 같았죠. 그와 함께한 시간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파리의 골목길을 함께 거닐며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비교하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의 예절 문화가 흥미롭다고 했고 그는 프랑스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신기하다고 했어요. 서로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 한국어를 잘했지만 가끔 어색한 표현을 쓰거나 특정한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최신 유행어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프랑스에서도 한국 예능을 자주 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알았는데 그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나는 한국에서도 지방 출신이라 그런 걸 잘 모른다거나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많이 살아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했죠. 그땐 정말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어요. 한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외국에서 오래 살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모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그를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알고 싶었고 그는 저에게 언젠가 한국 여행을 함께 가자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데이트마다 파리의 한국 식당들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자리였고 특별할 것 없는 저녁이었죠.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프랑스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해졌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도 자주 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직접 한국인들과 교류하는 일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그날도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함께 모임에 가는 것이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 했고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많은 도움을 줬으며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줬고 서울 출신이라 했으니 한국 유학생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 모임에 가는 걸 망설이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낯을 가리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몇 번을 거절한 끝에 겨우 제가 졸라서 모임에 가게 되었죠. 하지만 모임 장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했고 평소처럼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흐뭇했어요. 이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들은 제가 한국어를 더 깊이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유학생 친구들과 남자친구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면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그와의 대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겠거니 했는데 그가 대답을 머뭇거리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어휘 선택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문장 구조도 매끄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는 평소에 아주 유창하게 말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근데 너 어느 지역 출신이야? 사투리를 쓰는 것 같진 않고 표준어도 좀 이상한데 라고 말했죠. 그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산이라며 얼버무리듯 대답했는데 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더 의아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자기가 광주 출신이라면서 전라도 사투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광주 어디에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가 자연스럽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선을 피하면서 애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가 한숨을 쉬며 밖을 뛰쳐나갔고 저는 의아해하며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입에서 나온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사실 자기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껏 한국인이라던 그가 갑자기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고 한국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가 사실은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변명하듯 처음부터 내가 중국인이라고 말했으면 내가 날 안 만났을 것 같아서 그랬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모르는 이유, 특정한 한국 문화에 대해 모호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 한국인들과의 모임을 꺼려했던 이유까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했던 그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고 신뢰했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속았던 건 바보 같은 저였을지도 몰라요. 한국 남자의 눈이 멀어 의심스러운 것도 모두 넘어갔거든요. 그제서야 그의 이상했던 행동들과 말투가
모두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만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라며 내가 한국인이라서 좋아한 것만은 아닐 거 아니냐고 제발 헤어지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이제껏 저를 속인 그와 당장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같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동안 만나왔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했지만 그를 볼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가 한국인인 척하고 다녔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당연히 그는 여전히 저에게 친절했고 저를 배려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보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렸을 때 그는 너무 좋아하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중국에서 부자야. 아이도 키워야 할 테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중국으로 가자.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저는 한 번도 중국에서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중국은 전혀 계획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라고 해서 모두 개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프랑스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두 분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대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도 충격적인데 그것도 중국 남자라니 화를 버럭 내셨죠. 차라리 그렇게 좋아하던 한국 남자면 또 모를까 무슨 중국인이냐며 실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저 한숨만 쉬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직 얼마 안 됐다면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권하셨고 저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 아이도 생명이니까요. 그날 이후 부모님과의 사이는 급격히 멀어졌어요. 아이를 지우기 전에는 다신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의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는 수 없이 프랑스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순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살아보길 꿈꿨던 저는 결국 남편을 따라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우리 가족이 부유하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정말 친절하다고 걱정 말라며 이야기했지만 그의 거짓말을 한번 겪고 난 후로는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은 갑자기 초조해 보였고 공항으로 마중 나온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환영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군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불만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외국인 며느리라 극심한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싸늘한 어머니의 얼굴을 본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앞으로의 삶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거라는 것을요. 제 예상은 맞아떨어져 갔습니다. 중국에 올 때 결혼을 하면 독립적인 공간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한 계획을 단숨에 깨버렸어요. 남편이 말했던 대로라면 남편의 집은 부유했고 당연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의 통제 아래에서요. 시어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욱 깐깐하게 굴었습니다. 중국에 왔으면 중국 여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절대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됐고 아침마다 차를 끓여 올려야 했으며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려 했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저를 집안의 하녀처럼 대하는 태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흠을 잡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는 엄마한테 잘 보여야 우리 가정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결정권은 시어머니에게 있었고 저는 그저 그들의 규칙에 맞춰야 할 뿐이었죠. 그러다 정말 제가 폭발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제 조국인 프랑스를 사랑했고 제 아이에게 중국과 프랑스 두 문화의 이름을 담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우리 손자는 중국에서 자랄 아이라며 당연히 중국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했지만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중국에서 자랄 거니 당연히 중국식 이름을 써야 한다고 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걸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순 없다며 반드시 프랑스 이름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의견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출생 신고가 끝나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몰래 서류를 처리했고 저는 뒤늦게야 아이의 이름이 완전히 중국식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고 나자 손발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후였어요. 아무리 따져 물어도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닐 뿐더러 애가 크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결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이혼할 사유는 충분했죠. 남편은 중국에 오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의 가족이 부유하다고 했고 저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의 가족이 한때 부유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결혼 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실패했고 가세는 기울어갔어요. 우리의 재정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돈이 많은 척을 했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명품을 사들이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여유가 있는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이 빚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너도 프랑스에서 부유하게 자랐지 않냐며 돈이 없으면 너희 부모님께 달라고 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돈 문제에 예민하게 구냐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했고 더 늦기 전에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제 생각을 리우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리우는 제가 중국에 온 후 처음으로 가까워진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지인 중 한 명이었고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중국에서의 삶이 버거울 때면 유일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였어요. 리우는 다 괜찮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리우와의 대화는 언제나 한 가지 흐름으로 이어졌거든요. 리우는 중국 남자만 한 남자가 없다고 끊임없이 말했어요. 중국 남성들이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다른 나라 남성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했죠.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처음에 한국 얘기를 꺼냈을 때 리우는 화를 낼 정도였어요.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 것을 베껴간 건데 그걸 좋아하면 어떡하냐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겠거니 했고 무시하려고 했어요. 최대한 한국 얘기도 꺼내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리우는 자기가 먼저 한국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점점 동경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아마 중국의 경제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많은 돈을 투자했던 리우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헐값에 팔고 한국에 가면 부자 노릇을 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옛날엔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젠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게 좀 우습기도 했죠. 하지만 리우는 진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혼 후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고 하니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는 말까지 했어요. 제 이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정착하고 나면 자기도 꼭 데려가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뿐인 리우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저는 주변 정리를 끝내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아이 대신 돈을 달라며 제 돈을 모두 가져갔고 저는 아이와 단 둘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에 간다고 생각했죠. 프랑스에서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언젠가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결혼과 이혼, 그리고 중국에서의 힘든 시간을 거친 후에야 한국으로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한국은 공항을 걸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 내부가 깨끗했죠. 그동안 익숙했던 프랑스의 낡은 공항, 중국에서 보았던 혼잡한 공항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했어요. 짐을 찾고 이동하는 동안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안내해 주었는데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어요. 공항을 나와 한국의 거리를 처음 본 순간에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대도시조차도 길거리마다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병들이 널려 있었고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였죠.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굴러다니고 공원 벤치마다 쓰레기가 쌓이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쓰레기통이 많지도 않았는데 거리는 여전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딱 그려왔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을 구하는 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거의 맨몸으로 아이와 도망치듯 탈출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전세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몇 년 동안 집을 빌려 살 수 있는 제도였어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왔기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전세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월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집을 마련하고 나서는 프랑스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한국 유치원에 보내면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했어요. 한국으로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기가 정말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모들의 경쟁심이 너무 심했어요. 아이들이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잘났다고 주장하고 싸우는 일이 흔했어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절이라곤 없었죠. 하지만 한국 선생님들은 아이들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했고 아이들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 부모들도 그랬죠. 그리고 유치원 앞은 언제나 부모들로 북적였어요.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손을 꼭 잡고 등원시키는 모습이나 작은 배낭을 고쳐 매주면서 미소를 짓는 모습에서 부모로서의 사랑이 전해졌어요. 그런 분위기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도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아이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지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는 지혁 씨였어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38살의 싱글 아빠였어요.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낯이 익었죠. 처음에는 그저 유치원에서 마주치는 부모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었고 필요한 도움을 주려 했어요. 제가 한국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렇게까지 신경 써줄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의 태도는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의로 저를 도왔고 덕분에 한국 생활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프랑스 남성이나 중국 남성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프랑스 남성들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한국 남성들은 배려가 깊고 상대를 세심하게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남성이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이 강했지만 한국 남성들은 책임감과 동시에 정서적인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었고 그는 그런 저를 돕는 과정에서 점점 더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감정과 고민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 태도 덕분에 저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전 시누이였던 메이루였습니다. 시누이였던 메이루는 원래도 왕래가 잦지 않았어요. 이혼할 때도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대뜸 연락 와 갑자기 한국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자기도 한국으로 가야겠다며 한국에서 부자 행세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메이루는 중국에서 돈을 벌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사고 다니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고 자기도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메이루도 리우처럼 과거에 한국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한국이 기회의 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니 만약 한국에 오면 한번 보자며 인사치레로 얘기했죠. 그러더니 메이루는 당장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놀랐지만 알겠다고 하고는 일정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리곤 정말 일주일 후 한국에 왔더라고요. 메이루를 만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녀는 한국을 깎아내리면서도 한국의 물가와 환경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냐며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다들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며 신기해했어요. 그러면서 꼭 제 전남편처럼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금세 부자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죠. 능력도 없이 사업만 벌이다 망해버린 전남편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티를 낼 수는 없어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줬습니다. 메이루는 한국 음식도 정말 잘 먹더라고요. 먹는 내내 투덜거렸지만 한 그릇을 싹 비웠어요. 조금 마음에 걸렸던 건 한국에 와서 이상하게 저에게 엄청 친절하게 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때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태도였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 집 가족이 모두 한통속이라는 걸 미리 알아챘어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거실로 나가려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죠. 평소 같으면 아이의 발소리나 장난감 소리가 들려야 했어요. 바로 불길한 기운이 스쳤죠. 저는 서둘러 아이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발이 굳었고 침대 가장자리에 덮여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장난감과 옷들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숨을 삼키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 아이는 중국 피를 이은 아들이니 당연히 우리가 데려가야 한다며 중국에서 잘 키우겠다며 메이루에게 연락이 왔어요. 순간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 내용을 다시 읽었고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지혁 씨 뿐이었어요. 저는 손에 땀을 쥔 채 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시누이가 아이를 데려갔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지혁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 바로 간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오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메이루는 처음부터 이럴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전화와서 한국에서 명품을 사고 싶다느니 중국 생활이 어렵다느니 얘기하며 한국으로 온다고 말했을 때 단순한 허영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분명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라면 분명 제가 연락을 안 받을 걸 알고 시누이가 온 거란 확신이 들었죠. 지혁 씨의 차가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지혁 씨는 이미 경찰에 연락을 해뒀고 아이의 신상 정보를 모두 보내놨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공항에는 CCTV가 쫙 깔려 있고 절대로 쉽게 출국하지 못할 거라고 했죠. 저는 시트를 꽉 쥐고 가슴을 억누르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 경찰에게 전화가 왔어요. 경찰은 공항 측과 협조해 아이의 출국 정보를 확인하고 출국을 막아뒀고 아이를 데려간 사람의 신상 정보를 보내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즉시 시누이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경찰에 문자로 보냈죠. 하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메이루가 이미 출발했다면 우리가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많았고 신호가 걸릴 때마다 초조함이 커졌어요.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그려졌어요. 메이루가 이미 비행기에 올랐다면 저는 아이를 다시 찾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에서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삶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간신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출국장으로 뛰어갔어요. 공항은 붐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저 멀리 경찰과 함께 메이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찰은 CCTV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메이루와 아이의 얼굴을 스캔해 순식간에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경찰의 빠른 대처와 시스템에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메이루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순간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어요. 경찰이 그녀를 제지하려 하자 메이루는 태연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야.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자라야 해. 그 말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메이루는 처음부터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게 분명했어요.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제 의지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이 정한 질서 속에서 아이를 키우려는 것뿐이었죠. 저는 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제 목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이를 빼앗길 수 없었거든요. 경찰이 개입하자 메이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아이는 제 품으로 돌아왔고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옷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이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바로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메이루는 아동 납치로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지혁 씨가 조용히 제 곁을 걸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혁 씨가 빠르게 경찰에 연락해준 덕에 아이를 찾을 수 있었고 공항에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앞으로 제 인생에 절대 중국은 없을 거예요. 저게 진짜 뉴스일 리 없잖아. 중국인들이 길에서 볼일을 보다 결국 경찰에 의해 추방당하는 사건이 생겼고 이 일이 가짜뉴스라고만 생각했던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은 중국인 친구와 그 가족을 만나고 그만 충격에 빠져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미국인 나탈리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정말 파리에서 끔찍한 일이 생겨서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이게 정말 2024년에 일어날 일인가 싶어서 아직도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상 제작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으로 파리에서 영화나 컨텐츠 제작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국 할리우드에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영상미를 높여보고 싶어서 1년간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죠. 그런데 우연히도 파리 올림픽 기간이 겹쳐서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내보니 그닥 좋진 않더라고요. 올림픽 때문에 파리 시내 곳곳이 조형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저는 올림픽 기간 전에 파리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관광을 위해 지금 파리로 온다면 잘못된 선택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학교 생활을 정말 즐겁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영화와 컨텐츠에 접근하는 시각과 프랑스에서 보는 시선은 또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좀 더 상업적인 측면에 맞춰 제작을 하는 반면 프랑스는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학교에는 아시아 친구들도 종종 있는데 이번에 친해진 중국인 피오량도 그 친구들 중 한 명이었어요. 겉보기에 시원시원한 스타일에 집에 돈도 많은 부잣집 딸인 것 같았어요. 피오량과 과제를 위해 같이 다닐 때 물건을 살 때면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달라고 한다든지 메뉴를 다 먹지도 못하는데도 일단 다 시키고 보는 게 보통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피오량에게 물어보니 피오량 집안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부호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에만 집이 몇 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오량과 다닐 때
간혹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과제가 끝나고도 종종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오량의 가족들이 파리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같이 가이드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죠. 혼자서 가족들을 다 안내하기가 벅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피오량의 중국인 가족들과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중국어도 찾아보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찾아봤죠. 그렇게 피오량의 가족들이 파리에 오는 날이 되었고 저는 공항에서 가족들을 대기했어요. 피오량의 가족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입국했더라고요. 정말 부자는 부자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인사를 하니 피오량 가족들은 정말 좋아했어요. 중국어를 쓰는 게 세계적인 거라며 박수까지 쳐주시더라고요. 피오량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피오량의 가족들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래도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니까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 도착하자 이미 긴 줄이 늘어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에다 올림픽을 맞아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북적이는 모습이었죠. 나름 빨리 온다고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표를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잠깐 매표소에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피오량과 가족들에게 줄을 잘 서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매표소를 들렀다 돌아오는 길에 뒤쪽에서 큰 소란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엄청 큰 소리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간 루브르를 몇 번 와봤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거나 혼잡스러운 일은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저는 점점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피오량의 가족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의 원인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새치기를 하려다 걸려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나머지 저는 피오량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피오량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니, 앞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고 있어서 잠깐 틈이 났길래 그 사이에 들어간 건데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충분히 황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도 피오량 가족들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중국에서 한참 걸려왔는데 프랑스는 관광객을 이렇게 대접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사과는 제 몫이었어요. 저는 주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30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피오량 가족들을 진정시켰어요.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지만 시차 적응 때문에 그런 거겠지 싶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루브르는 규모가 정말 커서 계획적으로 둘러보는 게 좋은데 역시나 바로 모나리자 그림 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모나리자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작품이라 그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워낙 가치 있는 작품이다 보니 투명 유리막에 씌어 있는 데다가 관광객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구조물로 그 주변을 빙 둘러 놓았어요. 그런데 피오량의 가족들은 가관이었습니다. 그 표시를 완전히 무시한 채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피오량이었어요. 중국인 가족들이야 언어가 미숙하고 잘 모를 수 있다고 100번 이해해도 피오량은 루브르의 규칙을 정말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알던 피오량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피오량의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기겁할 뻔했어요. 피오량의 아버지는 셀카봉을 꺼내들더니 봉을 길게 늘려서 그림에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본 루브르 관리인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관리인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매우 정중하게 피오량의 가족들을 제지시켰지만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피오량의 엄마는 우리가 이걸 보려고 중국에서 날아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습니다. 게다가 피오량의 동생은 제지하는 관리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피오량 가족들이 선을 넘어 들어오자 다른 관광객들마저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앞다투어 모나리자 그림 근처로 다가왔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피오량 가족 때문이었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우르르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브르에 있는 모든 보안 요원들이 마치 다 몰려든 것 같았죠. 결국 모나리자가 있는 곳의 관람은 잠시 중단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피오량의 아버지는 계속 불만을 늘어놓으셨죠. 저 그림 하나 보려고 돈과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데 고작 사진 하나 못 찍게 하다니 프랑스는 형편없다며 계속 욕을 하셨어요. 저는 기왕 안내해주기로 한 거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더 이상 이 가족과 만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오량과도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루브르에서 나가니까 그나마 다행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에펠탑으로 이동했습니다. 에펠탑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사진을 찍은 다음 식당으로 이동하기로 했죠. 올림픽 준비로 도로가 엉망인데다 번잡스러웠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민폐 행동을 할 일이 없겠거니 싶어 좀 안심되기도 했어요. 에펠탑 주변에 도착해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목말라 하는 걸 보고 피오량과 함께 음료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피오량이 갑자기 제게 우리 가족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 본심이 나올 뻔했지만 태연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겨우 생각해서 전해줄 수 있었죠. 그러자 피오량은 중국 사람들이 다들 말도 많고 매너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들 교양 있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 뿌듯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피오량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의문스러웠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세뇌가 단단히 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음료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차라리 그 장면을 못 봤다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피오량의 어머니가 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피오량의 동생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에서 뭔가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옆에 있는 피오량이 굉장히 태연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피오량은 중국에선 저런 일이 흔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유럽에선 화장실이 비싸니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고 했죠. 저는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피오량이 제 말에 좀 화가 난 듯 했어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해서 그런가 갑자기 낯선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 흔하다고 해도 여긴 파리고 엄연히 화장실이 있는데 길에서 어떻게 볼일을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피오량은 우리 가족은 애초에 중국인인데 그럼 프랑스에 온다고 파리 사람이 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러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길이나 풀밭이 훨씬 깨끗하지 않냐고 했어요. 게다가 풀밭의 볼일을 보면 그게 다 거름이고 비료가 되어 풀이 더 잘 자라니 일석이조가 아니겠냐고 했죠. 저는 피오량의 말을 듣고 벙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렇게 해두면 저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고 위생상 너무 더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피오량은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라 길 구석에서 하는 게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피오량이 말이 안 통하는 애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피오량과 함께 다닐 수가 없었죠.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피오량에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너희 가족들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더 못 있겠다고 말하고 가야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막 돌아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가온 남자들이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후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그 남자들은 경찰이었는데 갑자기 피오량과 저 그리고 피오량 가족과 경찰서에 가야 한다며 경찰서로 끌고 갔거든요. 저는 길에서 볼일을 본 것 때문인가 싶어서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무서운 분위기에 뭐라 말하기도 어려웠지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그저 피오량 가족을 따라다닌 잘못밖에 없거든요. 저는 경찰서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저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떠올려봤죠. 피오량이 가족여행을 안내해달라고 할 때 그때 거절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거절하고 그 뒤에 피오량과 계속 친하게 지냈다면 결국 피오량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될 게 뻔했죠. 어쨌든 피오량은 이런 애였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애초에 피오량과 친하게 지내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너무 무서웠어요. 살면서 처음 와보는 경찰서였거든요. 이런 데는 TV에서나 봤지 내가 직접 올 거라고는, 그리고 경찰에게 붙잡혀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경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왜 왔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죠. 경찰들은 저희에게 바로 CCTV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은 아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봤던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아까 그 소동 때문에 우릴 불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피오량의 동생과 피오량의 어머니는 화장실에 잠시 들렀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고 난 다음 피오량 어머니의 주머니가 좀 이상했어요. 경찰도 바로 그 장면을 멈추고 난 다음 여기 바지에 숨긴 거 지금 가지고 계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절도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자 피오량의 어머니는 그저 루브르 박물관에서 관람도 오래 못했고 그냥 기념품으로 가져온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단호하게 그건 절도죄라고 얼른 다시 꺼내놓으시라고 얘기했죠. 피오량의 어머니가 꺼내놓은 건 화장실에 있는 비누 디스펜서였어요. 경찰은 이건 원래 박물관의 물건이고 박물관 분실 신고가 접수되어 CCTV를 조사한 결과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했죠. 피오량의 어머니는 어쨌든 물건도 찾았고 나쁜 의도도 아니었으니 이만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 경악하고 말았죠. 더 이상 이 가족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저는 이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친구 가족이 여행 왔다기에 잠시 루브르에 같이 갔다 에펠탑을 구경시켜줬을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제 신분을 확인해 보더니 가도 좋다고 얘기해줬죠. 그러자 피오량은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자기 가족들도 다 같이 구해줘야 되지 않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아까 그렇게 길에서 볼일 볼 때 당당한 태도 어디 갔냐고 얘기하며 엄마 아빠를 그렇게 존경하면 이번 일도 존경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해결해보라고 얘기하곤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피오량의 어머니는 비누 디스펜서만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조각상 복제품이나 안내책자까지 모조리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왔던 거였죠. 도대체 그 짧은 찰나에 언제 챙기셨나 의아할 지경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행위를 절도로 간주하고 체포했고 박물관은 입국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출국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사태가 커질 줄은 몰랐는데 박물관 측에선 절도뿐 아니라 모나리자 그림 앞에서 벌인 소동도 꽤나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학교 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제서야 피오량에게 불만이 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 피오량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피오량은 휴학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피오량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좋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다시는 아시아인과 어울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피오량 가족으로 대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인들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아시아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시아 음식점에 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생 미셸 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 건물의 화려한 포스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포스터의 독특한 디자인이 자꾸만 제 시선을 끌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파리 한국문화원이었고 포스터는 한국 영상 콘텐츠 특별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영상 제작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오량 사건의 기억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의 호기심이 경계심을 이겼고 저는 용기를 내어 문화원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벽면을 따라 설치된 대형 스크린들에서는 다양한 한국 영상들이 상영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점점 영상들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단편 영화들이었어요. 짧은 러닝타임 안에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 영상들도
주로 가족애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결혼이든 이사든 전부 다 나 혼자 결정하고 가족에게 통보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큰일이 있을 때 가족끼리 함께 의논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한국 영화는 복잡한 가족관계를 섬세하게 다루고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그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인 지수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지수는 저와 같은 대학에서 영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녀는 친절하게 저에게 다가와 한국 영상 콘텐츠에 관심이 있냐며 같이 구경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피오량 사건 이후 아시아 친구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그렇지만 한국 영상 콘텐츠라 지수와 함께 관람하면 배울 건 많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지수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열려 함께 둘러보기로 했어요. 과연 지수의 입장에서 여러 섹션의 이야기를 들으니 훨씬 이해하기 쉽고 재밌었어요. 뭐든 알고 보는 게 더 재밌는 것처럼 지수의 배경 지식을 들으며 훨씬 더 전시를 재밌게 관람할 수 있었죠. 지수와 함께 한국문화원의 다큐멘터리 섹션에 들어서자 역사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수는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의 현대사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지수와 같이 그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다큐멘터리는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 현재까지의 역사를 개인의 증언과 역사적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흑백 영상으로 시작된 화면은 전쟁의 참혹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와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이 화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지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줬어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지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지수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18살의 나이로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해요. 고작 18살의 전쟁을 겪었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나라가 전쟁 상황일 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수의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 군대에 자원 입대하셨대요.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은 성인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셨지만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할아버지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해요. 특히 전우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는 평생 할아버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지수의 할아버지는 전쟁 이후에도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리셨다고 했어요. 갑자기 들리는 큰 소리에 놀라 몸을 숨기거나 폭죽 소리에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셨대요. 전쟁은 끝났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폐허에 엉망이었던 나라에서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다는 게 놀라웠고 그 중심에는 지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의 얘기를 들으며 제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때 당시 지수의 할아버지도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일하셨고 그 덕에 지수의 부모님 세대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직접 다큐멘터리로 보니 더 와닿아서 마음이 아팠다는 지수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피오량이 떠올랐습니다. 피오량이 자신의 부모님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던 모습 말이죠. 저는 지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야말로 진정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똑같은 아시아인이더라도 지수와 피오량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마음속의 아시아인 대한 편견이 싹 사라졌어요. 지수와 지수의 나라 한국이 더 위대하게 느껴졌죠. 저는 지수의 할아버지가 참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수는 사실 우리 부모님도 만만치 않은 시절을 겪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세대에서 고생을 다 하셔서 편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
아니냐고 물어봤죠. 이어진 지수의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지수의 부모님은 대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억압적인 분위기나 그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의 모습이 상상이 가질 않았어요. 지수의 부모님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하셨고 학교에서 제적당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은 K-팝이니 한류니 최첨단 기술의 화려한 한국의 모습만 떠올랐는데 이런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올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지수와 한국문화원을 나서면서 덕분에 한국 영상 콘텐츠와 역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에 저녁을 사겠다고 했죠. 지수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냐며 값진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지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자고 얘기했고 지수는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떡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서 떡볶이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치즈같이 말랑말랑한 식감의 음식이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렇게 지수와 함께 떡볶이를 먹고 저는 지수의 부모님도 궁금해졌고 지수의 할아버지도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지수의 할아버지는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인지 다른 분들보다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그래도 지수의 할아버지의 묘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 여행을 가게 되면 꼭 한번 지수의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마 피오량 가족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멋진 사람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또 한번 사연을 보내볼게요. 오늘 나탈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길에서 볼일이나 보는 중국 사람들과 치열한 역사를 이겨낸 한국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지수 할아버지나 지수 부모님과 같은 시기를 보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댓글로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